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각과 변화하는 시각을 담아 우리 지역, 우리 시대 핫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6월 19일 당진 우체국 소속의 한 집배원이 뇌출혈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에 앞서 한 달 전에는 공주 우체국 소속의 한 30대 집배원도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9번째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런 걸까요? 전국 우정노동조합에서는 바로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로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노동조건의 실태, 그 개선점은 무엇일지 오늘 시시각각에서 집중 논의하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884년에 우정사업이 시작된 이래 135년 만에 첫 파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배원들의 과로사 논란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우정노조 충청지방본부 김은규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관련 화면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아침 8시 출근하면 저녁 거의 8시까지는 근무하는 당진 같은 데는 주 60시간도 나오고 70시간도 나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먼저 집배원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올립니다. 사상 첫 파업인데 찬성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 93%의 조합원이 파업에 찬성을 했고요.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 총론 삼아서 김 위원장님께서 이번 파업을 왜 결의를 하게 되셨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라시는지 정리부터 해주신다면요. 네, 올해만 9명의 집배원이 사망했습니다. 5, 6월 최근 2달 사이에 공주에서 30대 집배원, 당진에서 40대 집배원 두 분께서 과로사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정사 본부는 적절하는 이유로 인력 증원, 완전한 주 5일제 노사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노사장이 참여했던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에서도 집배원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2,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고 지금까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하여 우정노조는 과로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9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절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집배원들이 경무에 시달린다는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저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도 많이 올라와 있었고요. 이런 차에 개선 기획 추진단까지 꾸려져서 여러 가지 정책 권고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무엇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까요? 지금 2017년에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이 출범이 되었고 예. 16,000명의 그 집배 노동자를 조사를 한 결과 지금 10년 동안 매년 20명 정도의 지금 사망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이 전부 다가 과로사는 아닙니다만 한 7가지 정도를 고쳐야지 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권고안을 7가지를 제시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000명 정도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지금 업무의 양이나 늘어나는 양을 봤을 때는 지금 인원으로는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토요 택배
택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이 길어지는 그 문제 때문에 토요 택배를 폐지하는 사회적 협약을 하자. 네. 이거는 토요일에 이제 물건을 받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못 받는다 그러면은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외에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라든지 집배 부하량 산출 시스템 개선, 좋은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조직문화 혁신 등 7가지를 건의를 했는데 예. 이 부분이 제대로 실시되는 부분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예. 사안도 중요한 것만 7가지로 이렇게 추렸을 테고 네. 한 번에는 다는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든가 아니면 7가지 중에 몇 가지라도 돼야 되는데 뭐 거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계신가 봐요, 현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참. 인력 증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이 우정사업 본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사망 사건이 이어지면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이 높아지는데 네. 일단 김 연구위원님이 파악하신 제가 그 사업 본부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우정사업본부 측의 그 주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네들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집배 인력을 1,107명을 증원을 했고 2018년부터 그리고 업무량도 줄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취재해본 어떤 기자분의 얘기에 의하면은 예. 지금 사람을 늘린 것은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형태의 계약 형태로 사람을 늘린 거를 포함을 시켰는데 업무량이 준 거는 우편 편지 배달하는 거를 준 거를 지금 통계로 잡아왔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엄청난 양 매년 20% 정도가 늘어난 택배의 물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하. 사실상은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현실적인 개선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제 취재를 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2,000명 요구 가운데 1,100여 명을 증원했다고 하는데 본부에서는 사실상 이따가 근무 형태도 논하겠지만 네. 정규직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위탁계약식으로 했고 또 우편 업무는 줄었다지만 요즘에는 이제 택배 시대이기 때문에 택배가 늘어난 부분은 지금 카운트를 포함을 하지 안 않았다는 했기 때문에 부분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 근로 조건이 네. 그런 보도도 있었고 현장의 집배원들도 그렇게 지금 느끼시나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2,000명 증원 요구에 1,100명을 증원했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택배 시장은 지금 약 20% 정도 해마다 20% 정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통상우편물은 상당히 좀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각 세대가 1인 세대가 지금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에 귀농 귀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배달 환경, 배달 개수수 그것은 상당히 많이 늘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다 우리가 통상을 하나 배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택배를 배달하는 것은 약 6배 정도의 그 차이가 있다는 시간이나 어떤 노동력이나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택배하는 것이 훨씬 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다가오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6배 정도의 그 우리 그 집배 부하 시스템에도 그 사항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7가지 내용 중에 객관적인 집배 부하 그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산출하는 시스템도 만들고자 했지만 잘 지켜지진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인력 증원과 주 5일제는 우정사업본부가 예. 확약을 했습니까? 합의는 한 겁니까? 예, 2018년도 5월 2일자 긴급 노사 협의회에서 합의를 했고 2018년도 10월 22일 날 또 노사 협의회 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노동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노사 간에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물론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부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며칠 전에 이제 흘러나온 것은 여야 합의까지는 국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다 통과가 됐는데 예. 이 안에서 비공개로 되는 그 개수조정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자와 정부가 합의한 대로 1,000명을 증원하기로 예산이 이미 올라갔는데 예. 개수정소위에 가가지고 이게 예산이 증발을 해버린 거죠. 없어진 겁니다.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고 지금 일각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추진단의 그 위원장으로 참가하셨던 분은 이번 추경에서 500명이라도 일단 늘리고 본 예산에서 더 반영을 해서 이 합의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사실 2,000명이 한꺼번에 어려우면 지금 말한 대로 500명이라도 아니면 1,000명이라도 이렇게 착실히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노사 간의 신뢰가 더 쌓일 텐데
아, 역시 또 국회를 지적 안 할 수가 없군요. 그건 뭐 너무 다른 주제라서 그때그때 한번 지적을 해보기로 하고요. 현실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9번째고요. 해마다 한 20여 명 정도가 과로사 혹은 관련 업무상 재해일 수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짚어보고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과로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어떻게 잡혀 있나요? 지금 그 집병과 관련해서 일단 한번 기획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0년 동안 191명, 그리고 올해는 이제 9명의 지금 사망자가 나온 그런 현재 상반기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까지만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평균적으로 매년 20명 정도의 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반기에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지금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섬찟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통계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례에 속해 있던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지키는 특례에 속해 있어서 뭐 무한대로 일을 해도 사실 상관이 없던 우편업이 네.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52시간 이상의 총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뀌는 게 이번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특례 재협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공부문이니까 2018년 7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이 1년 유예를 할 수 있는 노동자와의 그런 합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고려되면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물론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3개월의 무슨 처벌 계도 기간을 두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사실 그동안에 주 52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 상당한 변화가 내부 조직에서 있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도저히 적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실이 반영이 된다면 지금은 이렇게 많은 숫자의 그 과로사라는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안 되는 사실인데 이게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이 정말 안 되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저희가 답답한 게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권고안을 민간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민간 사업체 내에서도 노사 간에 합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집배원분들은 어쨌거나 공무원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민간 사업자들 안 되는 거는 차치하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잘 진행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다 우리 집배원 그 재해율이요 3.9%로서 이런 일반 택배업이나 퀵서비스 그다음에 소형 화물 그런 업종에서는 약 0.6%거든요. 상당히 큰 차이인데요. 상당히 큰 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집배원들은 사실은 그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뭐 알다시피 뭐 외근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주 52시간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집배원들의 52시간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인력 증원은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필수적으로 다. 네. 지금 집배원들 평균적으로 다 한 80시간, 90시간의 일을 하다가 그것을 52시간으로 다 줄인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인력 증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 이유로 다 인력 증원 고사하고 지금 받고 있는 시간에 52시간 이후에 그 시간에도 지금 반토막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도 임금도 지금 좀 삭감되고 있는 그런 아주 업초고지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기획추진단에서 혹시 그 통계로 잡은 집배원들의 노동시간 평균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2,745시간이라는 시간인데요. 예. 이거를 근로일로 치면은 하루에 11시간이 넘는 시간을 일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평균으로 따져보면. 예,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한다 그러면은 365일 일을 계속 해야지 이 시간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특례 업종에 속았기 때문에 이런 그 장시간 근로가 사실은 과거에는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부문이 사실은 이러한 거에 대해서 모범이 돼서 잘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거에 대한 변화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정사업본부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관련이 돼 있는 뭐 과학기술정통부라든지 또 국회라든지 이런 곳이 전체가 사실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예. 총체적으로 예산 그다음에 운영 방식, 업무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뭐 이메일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종이 편지 받아보시거나 소포, 우편물 받아보실 때 그 기쁨을 전해주신 분들이 우리 집배원분들인데 이렇게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 예전부터 알았지만 최근에 연이은 사망으로 저희가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반 임금 노동자보다도 더 많이 일하고 OECD 평균 회원국보다도 더 많겠군요. 대한민국 집배원들 일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해야만 그 물량이 다 소요가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부에서 주 52시간을 지금 강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도시나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나 이 시스템은 안 돼 있는데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렇죠. 사실 육체적 물리적인 그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걸 해내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 이게 이제 스트레스로 가서 이제 과로사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제가 보니까 자살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공공부문이라는 그런 특징이 작용을 하는 건데요. 택배는 사실은 민간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체국에 몰리느냐. 산간 도소벽지에 민간 회사들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배달을 하지 않습니다. 안 가는군요. 하지만 공공부문은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택배가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회사들이 계약을 맺을 때에 낮은 단가를 찾는 그런 상황에서 우체국의 택배가 아마도 민간 회사들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낮은 단가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정사업본부의 이 집배 부분 적자하고 또 연결이 돼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그런 압력, 그것이 이제 집배원들한테 직접 작용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오는, 그게 과거에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선배들도 그렇게 해왔는데 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장시간 근로를 한다는 게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인원을 많이 늘리는 건데 인원을 늘리는 데 있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뭐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금융 부분에 있어서 흑자가 나는 그런 부분은 또 여기에 투입을 하지는 못하는 회계 구조가 되어 있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정말 빨리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우정사업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쪽에서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욱더 절실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도 정부 기관이고 집행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핑계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집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일단은 뒷받침이 되는 게 우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그 우정사업이라는 것이 그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편, 예금, 보험의 그 3대 축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알다시피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편은 절대로 다 흑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흑자를 볼 수 없으면 그 예금이나 보험에서 거기서 남는 잉여금이 우편으로 다 투입돼야 되는 것이 사실 그 특별하게 그 기본 취지인데 지금 예금이나 보험에서 남는 것은 정부에서 작년도만 해도 예금에서 남는 흑자 부분을 500억을 정부에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공적 자금이라고 해서 또 나머지 돈을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두고 있으면서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적자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하지 못한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이해하시는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 같은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예금과 보험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상간 벽지라든가 이윤이 잘 안 맞는 쪽은 민간에서는 잘 안 들어오잖아요. 하질 않습니다. 계약도 안 되고 바로 그런 부분을 공익성을 담보한 우리 공무원, 그죠? 집배 공무원들께서 해달라. 그리고 그런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가 다 있군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행정부 내에서도 개선의 노력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참고적으로 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시내버스나 그런 게 이제 적자가 나면 산간 벽지나 그런 오지는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주죠. 철도도 어떤 그 손님이 많이 없는 그런데 그런 노선에서는 또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그 우편만 유독 우리가 잉여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돈을 가져간다는 것이 저희들 그 노조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사실 우체국 가실 때는 편지 붙이러도 가고 소포 붙이러도 가지만 예금과 보험 때문에 가기도 하니까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체국이라는 한 식구인데 그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잘 할애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특별 회계와 일반 회계의 차이를 두었기 때문인데요. 그러게요. 금융과
배달 집배 부분이 기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에 있어서 이 분리를 하고 그리고 집배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으로만 통제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그래서 적자가 생긴다던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예. 예산을 더 투입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 그거를 더 투입을 하지 말지를 결정을 매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고요. 이 금융 부분은 일반 회계로 해서 이익이 생겨나면은 기재부 쪽에서 가져가는 방식에 지금 그거를 다시 집배나 배달 쪽에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걸로 예. 회계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무슨 이유라고 발표한 그런 정부 조직이나 부처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들여다보니까 예산을 따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이 배달이나 집배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니까 인원을 늘리지 말아라라고 주장하는 게 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업무부라든지 그다음에 적자나 흑자나 생기는 부분을 예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한번 개편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생각을 합니다. 뭐 각 분야마다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 규정이 먼저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과 노동권이 먼저가 되는 상황으로 개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규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 공공부문에 있어서 규정에 접촉을 많이 받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일단은 일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모든 국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서라도 운영을 한다. 예. 하지만 적자를 보고서 운영하는 거를 그 공공부문에 책임을 물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가 좀 더 되시길 바라고. 일단은 집배원 사망과 노동시간 긴 것과의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분석이라든가 뭐 통계가 좀 잡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산재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근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의 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에 판정에도 더 영향을 미칠 수 적합한. 있다. 예. 그런데 우리 집배원들 지금 근로 시간을 측정한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 그 이상을 일하는 시간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있어서 과로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판단하기에는 아주 인과관계가 명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김 의원님은 뭐 명확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관련 기관들에서는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과로사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병이라든가 그 법률상 과로사 판정 기준이 있나요? 네, 그 근로복지공단이랑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발표한 기준은 어떤 거냐면은 예. 질병이 발생하기 12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를 하면은 일주 평균 근로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은 이분이 발생한 뇌혈관 심혈관계 질환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예.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5일 근무자라고 했을 때 하루에 5시간 하루에 4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는 더했을 경우에. 더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주 평균에 52시간만 초과를 하더라도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1개 이상이 있으면은 이것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이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교대제 근무를 하시는 경우 밤낮이 바뀌거나 그리고 두 번째 한 달 평균으로 해서 휴일이 굉장히 좀 적은 3일 이하인 경우 그리고 이제 온도나 소음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경우, 그러니까 저온이나 아니면 굉장히 고온이나 노출되는 경우, 또 이제 육체적인 강도가 높은 업무의 경우, 그리고 출장이 잦은 업무,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적 긴장 동반 업무가 어떤 거냐면은 영업 목표가 설정돼 있고 이걸 달성을 못하면 안 된다든지 업무에 있어서 어떤 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본인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심하게 끼칠 수 있다든지 혹은 자기가 다칠 수 있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평가를 해보면은 우리 집배원분들이랑 평가를 해보면은 이제 한 745시간이 나오는데 이거를 52주로 나눠보면은 52.78시간이 나와요. 예. 일주로. 52.78시간 나니까 52시간을 지금 초과한 거죠. 더군다나 이분들은 항상 대부분 이륜차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본인이 산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그 집배량 하루에 정해진 거를 반드시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집배원분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다 52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도 내일 당장 돌아가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로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은 네. 직종이 바로 우리 집배원분들이라는 네, 거를 네. 지금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판례도 이제 법정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몇 가지가 쌓인 게 있을까요? 우리 뭐 손 변호사님이나 김 연구위원 가운데. 변호사님. 네.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예. 좀 과거에 비해서 좀 이제 좀 시대가 더 거듭되어 올수록 그러면 더 과로에 대해서 과거에는 좀 엄격하게 보다가 지금은 조금 더 어떤 개인적인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충분히 과중했고 시간이 많고 또 정신적인 부담이 많으면은 이건 과로로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 예.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과로사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이렇게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법원의 판단도 좀 과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 갖고 예. 판단하는 걸로 좀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 뉴스에서도 저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 예를 들면 회식하러 가는 중에도 뭐가 사고가 있다거나 아, 네네. 그죠? 회식하고 나서도 뭔가 스트레스 쌓였다거나 이것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작업 환경이나 노동과 관련된 걸로 볼 수 있는 여지를 판례들이 자꾸 그렇게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법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예, 어떻게 명시가 돼 있나요, 기준은?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반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모두 다 적용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이고요. 이거는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게 좀 다소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단순히 어떤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동 환경 자체를 쾌적하게 만들고 일할 맛 나게 만드는고자 하는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예, 입법부에서 그렇게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조항들을. 근데 실제 노동자분들도 일하다 보면 개별 조항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듣기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한 가지 권리가 작업 중단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작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중지권. 네. 작업 중지권. 네네. 어떤 겁니까? 작업 중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대피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은 뭐 바로 이제 대피하고 이제 집에 뭐 가고 그런 건 아니고 상급자한테 바로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안전한 장소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네. 이제 추상적인 권리인데 네네. 실제 이게 민간 사업장에서 쓰려니 네네. 당장 눈에 보이는 안전 뭐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이제 기울어진 걸 통해서 저 못하겠습니다. 네. 조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능한데 이런 그 집배원들 같은 경우에 이 과정한 압박감 때문에 내가 이거 조금 더 운전하고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는데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럴 때도 사실 적용이 돼야 되는 조항인데 현장에서는 이거를 참 쓰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잘 모릅니다. 내 건강 상태가 지금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왜냐하면 평소에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피로한 게 어제하고 다른 바가 없다. 뭐 일상적인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무감각해질 수도 때는 있어요. 무감각해질 수 실제로는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예. 네. 그런 경우에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저희도 이제 각 업무를 할 때 뭐 1박 2일 과도한 촬영을 하면 내가 이러다가 쓸 수도 있겠구나. 이거 조금 늦춰야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집배원분들도 평소에 과중하지만 더 과중할 때가 특히 있다면 그때는 뭔가 조치가 들어가야 될 텐데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그 작업 중단권이라고 이제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가 혹서기, 혹서기, 너무 더울 때. 혹한기, 네. 그다음에 눈비가 많이 올 때 각 총괄국장 재량으로 다 그 업무를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 집배원들이 어쨌든 간에 오늘 자기 업무를 끝을 맺지 않으면 또 내일 또 그 업무가 쌓이니까. 또 가중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오는 민원은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지금 구조가 본인이 책임지는 구조기 때문에 아무리 덥거나 아무리 춥거나 눈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본인들 업무는 다 마치고 오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 우리 안타까운 사고에 보면 그 뒤에 윤창호법이라든가 김용근법이라든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자는 사회적 합의가 돼서 이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눈비가 많이 오고
너무 덥고 너무 추운데 당장 우편물이나 소포가 안 왔다고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화내고 저 우체국 욕할 게 아니라 내 가족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서로 배려하고 아량이 깊어지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예. 그렇지 않고는 이게 조항이 있다지만 잘 안 써먹어질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유명무실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때문에 산업 안전 쪽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관련 법들도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이라든가 하위 법령들은 오히려 후퇴한 여지도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던데 그건 어떤 점일까요? 그 시행령 쪽에서 후퇴를 했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운영이 잘안 되고 이런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제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그리고 휴게 시간 부여의 의무도 있습니다.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바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지켜지기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즉 지금 현재 있는 법에 의한 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많은 부분이 나아질 수 있는데 예.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의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 미리 와서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배달이 끝나고 집배가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빼고 근로시간으로 측정을 했다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비판이 또 일반 기업에 다니는 저 택배 근로자들도 굉장히 제기하는 문제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그런 내용들은 일과 관련이 아주 높은 준비나 정리는 근로시간 안에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에서 제외가 될 뿐더러 근로시간 실제로 일한 시간이 왜곡돼서 나타나는 예. 그런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법이나 시행령을 잘 지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그리고 2018년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과로사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서 결실이 없이 계속 연장되고 논의만 계속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뭐 집배 좀만이 아닌 전체적인 수준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예. 산업 안전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노사정 합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200개 국가 중에 GDP 규모로 12, 3등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OECD 평균 최장 시간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다고 하고요. 여전히 직장 내 재해 관련된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자살률도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굉장히 어두운 측면입니다. 이게 좀 개선이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선진국이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숫자로만 다가오면은 뭐 과로사가 1년에 몇 명이다 이렇게 다가오면 사실 이게 체감이 되지가 않는데 사실 이게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 노동자가 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사실 과로사라고 하는 거는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실제 아까 말씀하신 운영이 좀 더 잘 되면 좋은데 운영 잘 되라고 있는 게 근로감독관도 있고 아, 네.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라는 것도 있고 각 지역마다 지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도 물론 공무원들이라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모니터링 하는 게 그 부처의 존재 이유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저희 뭐 얼마 전에 뭐 조장풍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나와서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긴 네, 했는데 맞아요. 예. 실제로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처럼 이제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제 변호사들이나 노무사들이 보게 되면은 근로감독관들이 굉장히 뭐 바쁘시고 그런 거는 이해는 하지만 참 저희들도 참 마음이 힘듭니다. 예. 상대를 하다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산업재해를 분석한 입장에서 보자면은 근로감독관들이 과로사한다든지 근로감독관들이 과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뉴스 보도에서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 집배뿐만이 아니라 예. 사실 근로감독관 부분도 결국 인력이 충원이 돼야 꼼꼼하게 더 현장에 들어가서 그런 근로기준법 위반들을 미리미리 다 잡아내고 단속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집배뿐만 사실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분들의 과로는 거의 알려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과로사가 많지만. 그런데 소방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그 인식이 높아져서 빨리 관련 예산 국회의원들 통과시킵시오라는 민원도 많고요. 청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집배원도 크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인데 여건은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공무원 증원한다고 비판들이 많았는데 사실 예산이 책정된 거는 민생 현안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그다음에 우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쪽에 대부분 인원을 늘리는 게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에 예산 통과가 됐을 때는 이제 경찰이나 소방이나 근로감독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인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집배원 아까 그 쪽은? 소소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이 집배원 쪽의 인원은 늘어나지가 않은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을 더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로사 방지법 제정 추진이라고 하는데 어떤 움직임입니까 이것은? 과로사 방지법. 네, 네. 과로사 방지법은 지금 2017년 3월 7일에 그 신창현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해서 올라와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뭔가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네. 과로사와 또 과로 자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3년마다 대책을 수립을 하고 노동부 장관 산하에 어떤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자료 보고를 받아보자.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큰 메가 플랜을 잡고 가보자라고. 총론 정도만 나와 있는 거 총론 계류 중인 정도만 거죠 나와 지금? 있는. 예,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네, 네. 걸로. 벌써 2년 전에 이런 그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법부의 한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한 것인데 이제 경영계 쪽에서는 이렇게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탄력 근로제 확대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 이런 또 걱정도 있더라고요. 그 과로사 방지법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아까 말씀드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이제 3개월 기간에서 6개월로 늘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과로사 방지법하고 서로 대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탄력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를 한다고 그래도 무작정 오랜 시간을 그냥 일하는 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보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같이 진행이 됩니다. 예. 첫 번째는 거기에 몇 시간을 일할 것이냐, 휴식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노사 합의를 하게.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엄청난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은 합의를 안 해주면은 도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한 그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에 대한 보장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지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제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언제는 많이 일하고 언제는 적게 일하고 하지만 너무 오래 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일한 시간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우리가 반드시 보장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휴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과로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만약에 경사노위에 합의한 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탄력 근로시간을 진짜로 도입해서 도움을 받는 기업은 도입을 할 것이고 하지만 근로자에게 아주 심대한 그런 건강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도입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그 노동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기분 좋게 일을 해야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좋은 품질과 서비스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그게 선순환 되는 이런 걸 저희가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꾸 이게 고리가 끊어지면서 악순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슈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요. 김 위원장님, 실제 집배원의 고용 구조가 몇 가지 종류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집배원들은 현재 이제 공무직, 정규직 집배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무직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상시 위탁 집배원이라고 있고요. 상시 위탁 집배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재택 집배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집에서 우편물을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배달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그런데 그런 형태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정 실무원이라고 이제 우리 집중국에 일하시는 그 우정 실무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수직이라고 해가지고서 도서 지역에 산간 도서 지역에 그 배달하시는 그런 분들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들어본 분류만 해도 한 대여섯 이렇게 분류로 나뉘는데 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뭐 예산이죠. 예산 문제가 지금 정규직으로 다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그 부수적인 예산이 많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수직 노동자의 경우에 계약 당사자는 그럼 우정 본부와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합니까? 예. 네.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제가 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7대 권고안도 있고 개선을 뭐 했다고는 합니다만 현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김 위원장님이 우정본부 사업장이다. 그럼 어디까지 관계부처 장관이나 국회 대업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게 현실에서 가장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그 담당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부 쪽에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과기정통부에서. 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우정사업본부라는 어떤 과기정통부의 한 산하기관에서 처리하기에는 이게 사실 지금 상당히 지금 무리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파업을 하면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국회나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된다 하는 예.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IT 강국이다. 정보통신 그러는데 정보통신의 이 오프라인 기본이 사실 이 우편물 여전히 소포, 택배 잘 돼야지만 예, 우리 국민들도 또 일하시는 분들도 서로 만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 충원을 위해서 이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관련 위원회 통과에도 개수조정위원회에서 좀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네네. 지금 국민들 눈초리가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안 좋습니다. 예. 네. 개점 휴업 상태고 뭐 열어도 부분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굉장히 시선이 따가운데 일단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른 임금 손실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이제 이것은 그 특정 부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 굉장히 긴 시간을 근로를 했던 모든 부문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내가 완수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주 52시간을 지키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예.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 하면은 그 일을 집에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그 집배원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남아서 이제 정리를 하고 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연장 쳐주지 않고. 근로수단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든지 즉 승인을 받아야지 연장 근로수단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일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기관과 기관장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는 상황이 예.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 있습니다. 버스 파업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집배원분들 그렇고 이게 이제 버스는 또 다른 이슈가 있고 집배원분들은 집배원분들대로 다른 이슈가 있고 제조업 공장은 또 제조업 공장대로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 부문마다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굉장히 긴 시간을 일하다 52시간을 바꾸기 때문에 도저히 적응이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더 주면서 뭐 60시간으로 줄이고 52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예 기간을 준다던가 예. 하지만 그것을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과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부문입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은 인건비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긴 시간을 일한다고 해서 연장 근로에 대한 돈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인건비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관의 현실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예산을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풀어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예. 우리나라의 예산이 1년에 한 번씩 뭐 추경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보기도 하지만은 공공부문의 인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예산 전체의 형평성을 따져야 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려할 때는 사실 굉장히 이 시간을 맞추고 연장 근로 수당을 주고 하는 것이 공공부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법을 뭐 우정사업본부처럼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에 일부분을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방법을 예.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또 그것을 너무 남용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 생겨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숙제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냐가 사실은 지금 주 52시간을 적용하면서 인건비 부분에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맞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상황이 나타날 때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적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있었던 공공부문은 무조건 인건비를 책정된 분야에서만 그냥 써야 되고 늘려주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한다. 이런 원칙보다는 한 번 더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저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선도가 되고 잘 정착이 되면 또 민간 부문도 잘 따라올 수 있고 예, 네. 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김에 각 사업
그 특성별로 어떻게 하면 52시간을 잘 정착시킬 수 있을지 현장에서는 편법이랄지 다양한 방법들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뭐 커피 시간 줄인다거나 출장을 안 내본다거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각 부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버스 얘기가 이제 제일 심각하게 먼저 제기가 됐었는데 여기는 준공영제를 하는 곳과 준공영제를 하지 않는 곳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각 노선에 실제로 필요한 노선, 필요하지 노선, 하지 않은 노선 정비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생각을 해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저 김 박사님이요. 예. 저희 주제는 아니지만 예. 각 분별로 좀 조정해 놓으시고 안을 마련하시면 다음에 한번 기회 때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워라벨이라고 일과 자기의 취미라든가 사랑 이런 걸 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해지자 삶의 질을 높이자고 지금 주 5일 또 52시간 얘기가 나온 건데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복잡한 문제, 다양한 편법들 혹은 미비점들이 노정이 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이거 하자고 그런 건데 이제 5인 이상도 한 2년 후부터는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런데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항상 모든 일에 이런 그 논점이 많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 52시간 가지고도 노사 간에 굉장히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실상은 그 어떤 노동자나 노동자의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노조 자체가 조직돼 있지 않는 데면은 주 52시간이 도입이 돼 있든 아니면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이든 근로시간 차이가 자체를 많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전에는 이제 초과 근무를 하는 만큼 그래도 좀 수당이라도 주는 데가 있었다면은 지금 어차피 일의 양이 전혀 줄어들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짜 노동을 강요받는 그런 현실이 지금 계속 부작용이군요, 그게. 부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 또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제는 40시간입니다. 40시간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12시간 이상 1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 근로를 이제 그러니까 초과 근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사용자가 52시간 내에 할 수 없는 일을 지시를 하고 그 자기는 그 이상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 이상 돈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산술적으로 8시간 참노동해서 8, 5, 40시간 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니 52시간이라도 해서 조금 과로로부터 피해보자, 정세계 최장 노동시간으로부터 피해보자는 취지였는데 네. 일단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는 직장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시적으로 연장 근로를 하는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많기 때문에 예. 산업국가 중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특히 특례업종이라고 하는 26개 업종의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35% 이상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 저희가 3분의 1 이상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군요. 예. 네. 그래서 이쪽은 40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52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뭐 7, 80시간을 일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집회에 있어서의 이런 과로사 문제를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특례 업종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되겠다 하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게 바로 작년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78시간, 80시간을 일을 하다가 52시간으로 줄이는 게 이건 실근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측정된 네. 이거 연장근로 수당을 주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대응할 만한 지금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처럼 예산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동반이 안 되고 주 52시간을 지켜야 된다. 예. 그러면은 공짜노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사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침착하게 접근하면은 이거를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게 같이 나와야 된다. 예. 즉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한꺼번에 줄이기보다는 좀 단계별로 줄이고 그거와 맞추어서 인건비하고 인원 충원도 같이 늘려주고 그렇군요. 시스템도 같이 바꿔주는 그런 부분들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줄였는데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인원은 늘어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지금 갈등 구조로서 나타나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겠지요. 계속해서 우리 김 박사님께 부탁하는 사항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관련 주제들이 또 저희가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실생활 사항 중에 하나가 7월부터 집배원 토요 전면 폐지가 예고가 돼 있는데 되는 건지 아니면 우려할 부분 없나요? 뭐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7월 6일 날 출정식을 마치면 7월 9일부터는 전면 파업이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은 어떤 우리가
노조에서 무조건적으로 다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쳐드린다는 그런 기본 전제를 깔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 다만 뭐냐면 지금 그 과로사 문제가 사실은 너무나 지금 우리 우정 노동자들한테는 절실합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그 동료들이 또 죽음으로 다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그런 그 죽음의 행렬에서 이제는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노조의 기본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집배월 과로사 관련해서 저희 시시각각에서 짚어봤는데요. 끝으로 최종 정리 말씀들, 대한민국 더 안전하고 또 산업재해 예방, 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지 총평해 주시죠.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 과연 흑자 적자를 내야 되는 일인지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먼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버는 돈으로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해준 거나 또는 버는 돈을 다시 가져갈 것 같으면은 인원을 정부에서 늘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IT 시대가 돼가지고 굉장히 편지라든지 이런 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우편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논문을 받아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동창 회보를 받아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시대에는 개인 휴대폰으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파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모든 게 다 우편물로 다 지금 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택배는 앞으로도 지금 IT 산업에서 이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더 확대되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맡아야 되는 택배 업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민간 회사하고 똑같이 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뭘 하루에 보낼 것 같으면 굉장히 비싼 요금을 받는데 그런 요금 제도에 대한 부분 국민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송 변호사님 더 말씀해 주실래요? 네,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이 과로사 관련돼 가지고. 네, 짧게요. 네. 그 하루에 평균 6명씩 산재로 사망합니다. 사고와 질병 합치면은. 그러니까 어제도 6명, 오늘도 6명, 그리고 또 내일도 6명.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더 이상 그냥 방치를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공공부문부터라도 일단 저희가 사기업 만들어도 공공부문부터라도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인력의 충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논의를 처음부터 보면서 좀 가장 많이 이해가 안 됐던 게 마치 우정사업본부가 어떤 공기업이나 사기업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어떻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완벽한 공공부문입니다. 공공부문인데 그리고 국민들이 보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하시더라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죽는 거를 원하시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님. 우리 우정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며 우체국을 이용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해 우리가 라돈 침대 수거 때문에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당시에 어느 기관도 나서지 않았지만 우리 집배원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전국의 라돈 침대를 전량 수거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집배원들이 과로사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욱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일터를 꿈꿔봅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만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호텔스닷컴 10박을 모으면 1박이 무료니까 호텔스닷컴 나를 위한 여행